뭔가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았지만 뭐 그런 좀 뭐 소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지나간 시점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만 클래리티 액트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지금 시장 공식이 아예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제 싸움을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싸움을 하니까 큰 전쟁이 났으니까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실제로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알다시피 조금 이제 거꾸로 좀 오르는 약간 네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이거 뭐 저도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네. 사실 너무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 오히려 최근에 이제 한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빠졌었던 거에 대한 요인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빠질 때도 없는 것들도 있고 그때 빠졌었던 대표적인 요인이 또 이제 10월 이제 주말 한국 기준으로 토요일 오전에 이제 대규모 청산이 시장에서 한번 이루어지면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얇아지고 대표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 메이커들 그 유동성 공급자들이 대폭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사라져 있고 들어올 만큼의 어떤 지정학적이나 경제적인 매크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또 한 번 유동성이 없어지고 그 와중에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개인이나 헤지펀드 위주로 되어 있는 시장에서 선물 레버리지는 더 과도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2월 초에 로이터 같은 데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 레버리지 때문에 좀 과도한 청산이 계속 연쇄적으로 폭발을 했었던 게 하락이었었고 그게 이제 시장을 가장 주도하던 요인이었는데 이제 해당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이 되고 다시 이제 규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생기고 ETF 자금도 지난주부터 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설명을 주시기로 일단 첫 번째 인상적인 부분은 갈 때까지 갔다. 비트코인 네. 가격이 네. 6만 달러가 저점이었죠. 네네. 네. 6만 달러까지가 이제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그리고 이 내려갔던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청산 때문에 네. 마켓 메이커들이 무너지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네. 발생한 하락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점까지 왔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이제는 어떤 그런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또 타이밍도 공교롭게도 이제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시장이 그 유동성으로 한번 무너지고 레버리지 때문에 또 한 번 더 세게 무너진 상황에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지니어스 액트는 작년 6월에 됐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토큰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SEC와 그 CFTC 간의 싸움이 끝나야 되고 네. 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될 줄 알았던 게 길어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1월 중순부터였고 그게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변화들이 생기면서 다시 기관 ETF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저희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 CEO가 네. 비트코인이 4년 사이클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점진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시장에서도 이제 반감기라는 네. 이제 그 4년이 있냐 네. 없냐인데 네. 저는 4년 사이클이라는 거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그거를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게 과연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냐라고 봤었을 때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그 예전에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나 유동성이 없었던 시절 그리고 규제나 이제 정책이 마련이 안 돼 있었던 시절에는 그 작은 그 반감기로 인해서 이제 채굴되는 양이 줄어들어서 매도세가 줄어드는 게 시장에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 ETF에 하루에 이제 들어가거나 이제 나오는 이게 순 매도 혹은 순 유입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반감기로 인해서 줄어든 그 매도세보다도 한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넘는 수준의 물량들이 기관으로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요인은 오히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규제 정책이 워낙 빠르게 만들어지고 주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시장 사이클의
상승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요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4년 사이클은 저도 이제 사실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네. 대표님하고 4년 사이클은 일종의 내러티브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4년 사이클이 머리 뇌리에 너무 이게 깊게 각인돼 있다 보니까 거의 지금 뭐 종교처럼 저는 믿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면 4년 사이클 때문에 저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네. 자기 실현적 예언인데. 네. 근데 어쨌든 요거는 기능은 한다라고 보시긴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네, 저도 뭐 그쪽 전체 이제 금융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사이클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사이클을 너무 참고를 하게 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오류가 그 재작년 이제 4분기 때부터 트럼프 그리고 미국으로 시작된 그 대변화 그리고 지금은 리테일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고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네. 시장의 이제 주요 공식이나 성격들이 그냥 작년, 2년, 3년 전과 대비해서는 많이 바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감기나 4년 사이클을 볼 때도 무작정 믿기보다는 이제 서로 구조가 변경됐으니까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사실 조금 얘기하시다가 마시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촉구를 하는 메시지를 또 내놨잖아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입법이 늦어지면은 산업이 중국이나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미중 패권 약간 경쟁 구도로 이어진다면은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 정책을 사실상 약간 국가 전략으로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이걸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저는 꽤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1월 중순에 이제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얘기되던 분위기나 트럼프가 네. 2시간 동안 발표하던 내용 중에서도 사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게 이제 군사력과 오일이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그때 참가하는 분들이 많이 했는데 오일은 꼭 기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떤 경제력을 얘기를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네. 그 미국이 경제 패권 측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 숫자들을 좀 볼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미국이 경제 패권을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잡는가에 있어서 미국 달러 USD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US 달러의 지위는 말도 안 되게 절대적이고 강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90%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다 US 달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US 달러 통화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뭐 이제는 비트코인 선물이다, 비트코인 ETF다를 좀 당연하게 보는 걸로 되어 있지만 2020년 정도만 하더라도 그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한 주도권이 중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많은 곳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이 그 이듬해에 비트코인 선물을 CME에서 내게 됐고 지금 현재로도 미국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5%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던 게 물론 금은 미국이 차지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 한 20% 정도 전 세계에 네. 그리고 민간까지 합치면 한 30% 가까이 될 거다라는 절대적 지위를 보고 있지만 100만 개를 만약에 미국이 가져간다고 해도 이제 유실량을 고려하더라도 한 6%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밀기에는 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작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네네.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미국이 비트코인 관련된 주변 인프라를 얼마나 강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게 미국 그 대표적으로 지지하는 이제 채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서 35%에서 40% 정도의 그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그 채굴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강한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발견을 하고 설정을 하게 되는 게 현재는 그 미국의 비트코인 CME 선물 거래소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 자산의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선물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고 네. 비트코인 ETF 기관 자금의 90% 이상이 역시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금융사들의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거에 대한 이제 향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펀드들 아니면 이걸 투자하고 있는 곳들도 대부분 미국의 상장사들이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밀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고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이미 미국을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글로벌화를 시켰을 때는 미국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수준의 자산을 다른 국가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그걸 통용화시킨다가 현재 미국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건 단순히 어떤 기술을 증진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미국의 이제 경제력 패권을 강조해 나가고 있는 게 그 미국의 입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좀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네.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이 당선이 되기 전에 공약에도 얘기를 했었고 뭐 연설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작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 전략자산 가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가 취임하고 한 달 정도가 안 돼서 금방 약간 사그라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7월 달에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긴 했으나 결국에는 2025년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연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거를 저도 10분 동의를 하는데 왜 그럼 2025년에는 이걸 안 했던 걸까요? 2025년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24년 이제 말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를 밀고 이걸 정책화시키고 규제화하고 기관들이 도입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정부나 기관들이 변화하는 속도가 뭐 스타트업처럼 6개월, 1년을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세계 경제대국 1위에서 그 1위인 미국이 1년이나 1년 반 사이에 얼마나 디지털 자산을 급진적으로 바꾸고 피델리티 같은 데서 디지털 달러를 내고 뭐 지금 JP 모건에서 뛰어들고 하는 속도가 저는 국가 규모나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르다. 네,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에 있는 다른 투자사들이나 이제 금융사들을 만나보면 아직 미국에 있는 일반 대중들은 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지경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이나 기관들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작년은 미국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의 이익과 부합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를 클래리티 액트 같은 것보다 먼저 통과를 시키게 된 거고 네. 그게 작년 6월에 통과된 지 약 6개월 만에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금융사에서 피델리티 디지털 달러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현재 클래리티 액트에서도 뭐 많이 다뤄보셨겠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금융사, 은행들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부분들을 가장 주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적 자산이 중요하지만 과연 그게 US 달러의 패권보다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US 달러가 우선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작년에 주도적으로 밀고 기관들이 그에 대한 출시를 먼저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달러가 들어왔을 때 그게 비축이 되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이 올해 그리고 또 스테이킹하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것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게 이제 내년 시기의 어떤 순차적인 과정을 밟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100% 투자자 입장에서 물어본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등락이 없으니까 네네. 투자 대상이 아닌 거고요. 네네.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전략자산 한다니까 좋아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중요하다. 조금 더. 네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걸 먼저 한 거고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는 아마 올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네네.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는 가격밖에 안 보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밑에서 이제 정책적인 진행 과정을 볼 때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 네네. 네. 그쵸.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주마다 또 성향이 다 다르고 네네. 어떤 주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실리콘밸리가 있는 주에서는 또 굉장히 앞서 나가는 반면에 또 다른 데 가면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또 허다하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네네. 예. 실제로 그 최근에 근데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뉴스 보고 가격 보고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데 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 고문 지냈던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인물이 네.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식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공식화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이 사람이 나와서 공식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었던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실망. 했는데 네. 이런 게 약간 그런 말씀하셨던 네. 그런 신호일 수 있을까요? 네네. 그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뭐 비트코인 디지털 금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러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디지털 금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좀 전에 얘기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고위 인사들도 전략 자산으로 하자라고 하면 하고 나서 다음 달에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고 나서 입법도 되고 인프라도 갖춰지고 하는 상황들이 당연히 필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뭐 은행들이 뭐 그걸 담을 수 있는 구조 혹은 뭐 연기금 같은 이 안정적 자금들이 담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디지털 금으로 하는 걸 선포를 해놔야지 그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장기적인 보유 관점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서 생길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런 큰 선포가 된다라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선포 있는 뒤에 구체적인 실행 방향이 그걸 기반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실행된다라는 과정으로 보셔서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대표님께 궁금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이제 에릭 트럼프 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약 1만 대 채굴기를 도입해서 지난해 4분기 시장 가격보다 53%나 낮은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고 밝혔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이 디지털 자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예. 더 상징적인 게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차남이 이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는 게 이게 좀 더 제도 권한으로 확실히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채굴 산업 자체가 미국의 에너지와 이제 네. 데이터 산업과 이제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상장사들의 방향성을 짚어주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하나의 그냥 채굴 산업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에너지와 데이터 산업을 어떻게 미국이 더 주도적으로 가져갈 건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훨씬 큰 게 현재 분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면 이제 뭐 예전에도 뭐 농담처럼 했던 얘기인데 과연 트럼프 일가에서 하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 그리고 트럼프 일가에서도 했는데 다른 기업들이 저걸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기업들을 뭐라 할 수 있는 미국 행정부가 있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제도가 들어오고 입법이 들어오고 어떤 국가적 움직임을 빨리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해봐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현재의 좀 더 정확한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심화 버전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점유율을 높여가게 되면 일단은 이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사실 점유율이라는 게. 네네. 뭐 지금은 들어와 있는 국가가 딱히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디지털 경제로 원래 실물 경제가 이전이 되고 있는 중이었고 앞으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하면 좀 이 경로 의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전보다 더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 체계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시각은 좀 맞는 건가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옛날 얘기지만은 이제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도 훨씬 더 이제 강대국들은 더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그 영향력이 커졌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도 이제 한국 주식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AI 블록체인 같은 이제 거대 기술 흐름들은 미국 주도로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똑같이 이미 한국에서는 아직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 혹은 이런 오픈 인프라 기술 기반의 금융이 어떤 정도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오히려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 같은 곳들을 가보면 예전에는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제는 어찌됐든 비싸게 사더라도 USDC나 USDT 같은 걸로 내가 그래도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결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그 미국의 영향력은 저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아니면 조금 더 후진국들 위주로는 이미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현재의 실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실로도 조금 느끼긴 하는 게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 중에
베네수엘라 UNDP 베네수엘라랑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진짜 현 그 베네수엘라 시민분들이 바이낸스 통해 가지고 USDT 쓰더라고요. 아, 네. 그 돈 받을 거 있으면 글로 줘라. 네, 뭐든지 이제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USDT로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 갑자기 좀 느껴지는데,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그러면 저희 한국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어려운 좀 질문이죠. 어려운 얘기인데 맞아요. 이 얘기 물어보잖아요. 전부 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답이 없는데 약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김동완 대표님 아이디어예요, 이 질문. 근데 뭐 저도 어쨌든 나왔으니까 네. 있는 그대로 의견을 드려보자면 네. 그 실질적으로 정말 긴장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미 신용카드 같은 것도 우리 한국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비자나 마스터 카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팔 같은 곳이 인수가 돼서 스트라이프에 대해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이미 전 세계 결제 인프라망은 스위프트를 건너뛰어 가지고 이제 통합이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제 XRP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결제 네트워크를 아예 금융 네트워크로 확장을 하는 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이 인프라가 한국에서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지, 글로벌리는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지했을 때에는 준비가 덜 되었을 때에도 인지를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깔릴 만큼 깔려서 그냥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플랜 A, 제일 최적, 너무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걸 가정하고 있는 거를 생각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오히려 정말 그 정도의 패권이 밀고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국회나 이런 곳에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속도가 저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성에 차는 속도는 아닌데, 좀 걱정되는 분야가 가장 있다면 어떤 분야가 걱정이 되실까요? 그냥 딱 말씀 주셨던 분야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분야인 것 같은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왜냐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일본만 보더라도 2028년까지 네. 그 비트코인 ETF를 내겠다, 그리고 금융으로 어떻게 끌어안겠다라는 것처럼 좀 마크다운을 해놓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유럽도 당연히 움직이고 있고 기관과 정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금융시장에서 대형 플레이어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금융시장에 비해서 그 한국 시장에 들어오거나 영향을 주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결제, 뭐 투자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뭐 우울한 얘기만 드리려는 얘기는 아닌데, 오히려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영향력이 아직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나왔을 때 시장 기회를 발견을 하거나 그에 대한 어떤 그 선제적인 얼리 어댑터를 찾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디지털 자산들도 그걸 한국에서 찾고자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강한 리테일들의 힘, 혹은 그들의 지식이나 능동성, 그거에 대한 이해 수준,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치면은 오히려 그쪽에서는 활용해볼 여지들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빨리 움직여 볼 수 있는 카드는 남아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서도 뭘 열심히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3프로 TV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코인베이스 대표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동을 가지고 이제 다시 뭔가 스테이블 코인 추진을 하나, 이런 기류가 나오면서 사실 오늘 아침부터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좀 벌어지게 될까요? 네, 저는 계속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격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가격이 빠지면
기관들이나 정부에서도 이거 좀 아닌가? 이거 좀 천천히 해야 되는가 하는 기류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 3달 뭐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던 시기를 보면 네네. 입법 속도가 늦어진 것도 없고 기관들은 그 사이에 서비스 진출을 계속하고 있고 늦추기보다는 계속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이제는 가격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애초에 그 미국과 기관과 규제나 정책 위주로 해서 시장은 그와 무관하게 계속 들어올 거고 가격은 그에 따라서 조금 더 후행하는 수준 정도까지로 산업 그 발전 속도는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RWA로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네. 요즘 제가 그 해외 이제 다른 컨퍼런스나 이렇게 미팅들을 좀 다니면서 느낀 것도 있고, 다보스 포럼 가서도 느꼈었던 거는 기존에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인쟁이들, 이제 블록체인 네네. 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클래리티 액트가 늦어졌던 이유도 굳이 트럼프가 이제 은행들 이제 많이 벌지 않았냐, 이거 산업 막지 마라, 막 차관도 네. 그 차남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분위기는 그만큼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제동이 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밥그릇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그들은 왜 싸우고 있느냐, 미국 은행들은 왜 로비를 하고 있느냐, 먹을 게 네.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먹을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있겠지만은 그걸 제외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토큰들이나 금융 상품들이 글로벌로 유동성을 직접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에 대한 영향력을 훨씬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거를 무엇으로 봤냐? 기존에 US 달러는 들어가기 뭐 외환 정책 등등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있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마켓 셰어를 90% 이상 먹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는 그냥 US 달러가 그냥 지구 화폐 아니냐, 이제 네. 결국 그냥 다 US 달러만 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의 기회를 금융사들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기존에 좀 결제, 인프라 위주로만 됐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인기가 있는 뭐 비상장 주식부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글로벌 리테일 투자자들한테까지도 훨씬 더 쉽게 제공이 될 수 있는 걸 보고 있어서 이거를 좀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는 게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앞으로 더 커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선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양보를 최대한 안 하면서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뭐 서클, 네. 이제 이 그 웹3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플레이어들이지만은 사실 뭐 골드만삭스나 블랙락 같은데 보기에는 너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융을 우리가 온체인으로 가져가면서 너네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니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클래리티 액트가 늦어지고 은행들이 로비를 하게 되고 하는 거에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대표님처럼 굉장히 많은 이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 폴리마켓의 맞아요. 베팅 확률이 얼마냐, 뭐 이런 지표들을 보고 지금 돈을 넣을지 말지를 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조금 분수령이 될 만한 몇 가지의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네. 그 분수령이 되는 건 단연 이제 클래리티 액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클래리티 액트 자체 통과보다도 이게 어떤 모습으로 통과가 되는지를 훨씬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투자 관점에서 많이들 보시다 보니까 클래리티 액트 내에서 그러면 스테이킹 그 스테이블 코인들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게 어느 정도까지 금융기관 쪽으로 양보가 될 거냐도 많이 봐야 되는 것 같고, 그 내에서 이걸 CFTC 주도로 얼만큼 강하게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일 것 같고, 사실상 이제 디파이가 핵심적으로 들어오고 블랙락에서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일드 뭐 상품을 이제 그 ETF로 내는 것처럼, 이게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디파이에도 베팅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그 내용이 클래리티 액트 통과가 될 때 얼마나 담아지느냐에 따라서 그에 관련해서 내가 RWA 쪽에 더 봐야 되는지, 혹은 조금 더 그런 디파이 상품들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곳들을 더 봐야 되는지, 투자 아니면 결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통과는 이미 뭐 될 거다라는 게 중론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테마의 갈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어려우시고 뭐 정보 소스는 제한될 수 있지만 요즘 뭐 GPT나 이제 LLM들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형태로 질문을 많이 해보시면 좀 효율적인
그 조언들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클래리티 법안 통과만 되면 이거 무조건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네, 뭐 어쨌든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지금 거의 2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이런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도 뭐 작게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뭐 투자해야 되느냐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뭐 사야 거예요. 되느냐. 네, 제가 알겠고 뭐 사야 돼. 제가 2018년에 창업을 해서 하고 있으면서도 그때 뭐 자,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도 미팅 끝에는 뭐 사야 됩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건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건 뭔 얘기예요? 너무하는데 너무 진짜. 뭐 온갖 질문들을 많이 받았지만 뭐 그런 좀 뭐 소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지나간 시점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만 클래리티 액트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지금 시장 공식이 아예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의 대형 플레이어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더 많은 히스토리 그리고 더 많은 인프라로 가다 보니까 단순히 뭐 그냥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대형 코인들 위주로의 집중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디파이 쪽을 보고 그럼 RWA 테마를 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네. 봐야 되냐라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훨씬 더 KYC 아니 AML이나 이런 컴플라이언스 준비 제도권 내에 있는 것들이 잘 갖춰진 형태의 프로젝트들을 좀 걸러서 보시는 게 훨씬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예시가 어제 그 USDT를 하고 있는 그 테더에서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별도로 미국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냈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USAT.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것 즉슨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밖에서 아웃복싱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명확하게 제도와 규명 내에 들어가서 내 기술적 이점을 활용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맞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대형 플레이어라고 해서 무작정 여기가 수혜를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게 제도권 내에서 기관과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을 보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리고 그 안정적이라고 얘기한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덜 위험한 그래도. 투자를 해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또 찾아뵙겠습니다.